오늘 아침 증권사별 데일리를 살펴보면은 썸머 랠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유럽존 상황을 보면은 공감은 되는 부분도 상당히 큰데요. 그렇지만 정작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위원과 LL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중국 6월 제조업 PMI 7개월 내 최저입니다. 중국의 6월 제조업 PMI가 7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와 기준선은 각각 웃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됩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조선주 강세입니다. 유로존 위기감이 완화되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대략 금요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당초 예상치로는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을 웃돌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6조 원대 수준으로 기대의 눈높이는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 공교롭게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학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컨센서스만 한번 일단 수치로 확인해 보죠. 47조 2,700억 정도가 매출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견이요. 평균 27.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때 7조 원 넘는 것이 다수였는데요. 지금 조금 내려가세요. 6조 7천 정도입니다.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로는 80%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7조 넘는 것은 3분기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3분기에 무슨 8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컨센서스는 7조 원 수준이라고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삼성전자 이런 실적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6조 원 초반 정도만 아니라면 시장은 큰 충격 자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6조 7천 이상이 나오면 오히려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실적보다는 지금은 이슈는 그것은 아니죠. 이슈는 지금은 오늘 특히 내리는 것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최근에 2번 연속으로 졌다는 것이죠. 갤럭시 탭에 대한 10.1인치짜리가 판매가 금지됐고요. 갤럭시당에서 넥서스 폰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미국이나든가 캐나다에서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거 저도 많이 봤는데요. 매장 같은 거 많이 써붙여놨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크겠죠. 정말 갤럭시 S3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것이 오히려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자체에 대한 큰 논란은 없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 원대 초반 정도 나오면 확실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물론 추정치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낮아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추정치를 크게 믿던 적은 거의 없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또 같은 상황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미리 우려를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로존 위기감이 어쨌든 좀 완화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아무래도 유로존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선주 올라오면은 연속성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는 조선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유로존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약간 숨통을 틔워주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섹터가 조선 그리고 화학, 금융주로 넘어가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단은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섹터보다 가장 강력하게 화답하지 않나 보겠고요. 이제 추가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조선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 컨센서스도 전년 대비해서 좀 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사를 중심으로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조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한 30%, 전분기 대비해서도
20%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간은 저가 선박 수주에 대한 그 모멘텀 자체가 영업이익을 좀 잠식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어느 정도 실적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같은 경우가 유럽발 위기가 약간 진정되는 뉘앙스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등하는 이유는 역시나 해양 플랜트 쪽을 가미한 수주 모멘텀에 조금 무게를 실어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밤새 업종계 겹친격으로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85달러선을 왔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에 대한 업황도 맞습니다만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어떤 매기세가 국제 유가와 함께 커플링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중에도 보면은 역시나 국내 현대중공을 필두로 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많은 조선사가 있습니다만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오늘도 보면은 삼성중공업만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드릴십이라 그러죠. 바다에서 이렇게 뚫는 거 드릴십 부분에서는 뭐 세계적인 그 60%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에다가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그 실적을 가미시킬 때는 드릴십 비중이 높은 삼성중공업이 사실은 탑픽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한 38,000원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매칭이 돼야 됩니다. 즉 유럽 위기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오히려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80달러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가야만이 시세 연속성을 좀 지켜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섹터와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직도 조선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추세적 흐름이라기보다는 업황 기대감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 저점 매수,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36,000원 정도의 삼성중공업 매수, 38,000원, 39,000원 정도의 단기 청산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조선주 업황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아직 뭐 업황 회복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뉴스 모멘텀 이런 데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최선호주는 삼성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U 정상회담 성과 도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뭐 대부분 내용이 다 알려졌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 정도가 ESM에서 직접 각국 국채들을 직접 사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정말로 너무 시장이 불같이 열광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썰렁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뭐 시행 시기라든지 또 뭐 전제 조건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 자체가 회의론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께서 이제 뭐 나온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걸 보고 나면 역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는 시장 같습니다. 구름이 상당히 자욱한 상태에서 조금은 호재가 나오게 되면 먼저 화답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내놓고 나면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없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시장이지 않나 보겠는데 사실 주시장은 그걸 꿈을 먹고 살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아시아 시장에 반영이 됐고 주말에 유럽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뭐 정상회담에서는 유럽 재정 안전 메커니즘죠. ESM의 기능과 역할론을 좀 강화했다는 거. 그리고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는 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는 거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 조달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1,200억 유로 정도의 성장 패키지에 대해서 독일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화답을 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또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겠죠. 몇 가지 좀 거론되는 것이 과연 ESM에서 5천억 유로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 금액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독일 쪽에서 유로본드에 대한 발행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이 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데죠. 근데 어제 EU 정상회담에서는 저도 잘 찾아봤는데 그리스에 대한 항목이 쏙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불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알맹이가 빠져본 유로본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자체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남겼다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감독기구도 만들고 구체적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22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더 자금을 풀어주라.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넘기면서 바통을 넘겼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7월 5일 날 22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더 자금을 풀어달라. 그래서 유럽의 각국들이 기존 긴축에서 성장으로 선회한 만큼 성장에 대한 액션적인 카드, 즉 금리 인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25bp 정도, 지금 22 통화 중앙 금리가 1.0%니까 25bp 정도 내리는 거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불어줬을 때 수요일 중반 이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는데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통화정책회의의 금리 인하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EU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극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워낙 기대할 게 없다. 그랬다가 어떤 성과가 나오니까 시장이 또 과도하게 환영을 했다가 지나고 나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갖고 다시 좀 냉정을 찾는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지속적인 호재가 됐건 아니면 한계성을 지닌 뭐 재료가 됐건 유로존 문제가 당분간은 또 조금 물밑으로 좀 잠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미국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또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발표됩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미국 관련해서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ISM 지표가 일단 월요일날 미국 시간입니다. 월요일날 발표되는 것이 하나의 시장의 그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요일날이겠죠. 실업률의 발표,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두 개 모두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각각 52.9포인트와 8.2% 정도의 그 실업률이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관심은 그 경기 지표에 대한 것은 지금 주택 말고는 별로 회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고요. 혹시라도 실업률이 8.2에서 그 이상 나오면은 그 침체 국면에 그 소비의 위축기로 우려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일단은 관심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얘기가 충분히 됐던 대로 유로존의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에 쏠려 있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 굳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지표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화요일 날 발표되는 거죠. 결국 이제 6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까지 나온 건 추정치죠. 6월 달에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에서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6월 달만 보면 다른 달이 아니라 6월 달만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수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데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포드 자동차가 지난주에 그 글로벌 분야에서의 실적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 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유럽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이 혹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걱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 대비해 지금까지 올해 지금 5월 통계가 지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체 자동차가 드디어 그 전체 연령이 11년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결국은 자동차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자동차 수요는 하반기도 꾸준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걱정이 있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각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금요일의 고용 지표. 사실은 뭐 호재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중립 정도만 돼도 좀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6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어쨌든 뭐 긍정적인 좀 모멘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뭐 자동차주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소한 자동차주에 좀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서머랠리 vs 조정 연장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증권사 데일리 서머랠리 얘기를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주말 사이에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런 기대감도 나올 법도 한데요. 오늘 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은 서머랠리 조금 좀 급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아직은 조금 더 좀 확인할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국내 서머랠리 가능성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서머랠리 얘기가 의외로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라든가 미국 내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바로 그런 논리 때문이겠죠. 앞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됐지만은요,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번에 유로존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일부 있다는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핑크 같은 곳에서도요,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이거죠. 결국은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내부에서도 또 반발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게 대한 회의감이 아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부진이 기본적으로 그 모든 서머랠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결국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글로벌의 이머징 마켓에서도 살아나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걱정되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경기 둔화입니다. 인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헝가리, 사우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여기 부담되는 것이 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하나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부채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정부채, 기업부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약간 여전히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로존 문제 어떻게 또 단기적으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재료를 중립 재료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건들도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은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하창봉 팀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시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관심 가져야 될 뭐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응 전략도 다 틀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7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달보다는 이벤트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6월 같은 경우는 그리스 총선이 있었고 6월 말에 EU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7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대외 이벤트 영향력이 6월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고 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약간 디커플링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던 시장보다는 좀 U자라 그러죠. 이렇게 완만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재미없다는 이야기죠. 재미없게 들어가는 약간 박스권은 들어가지 않나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정권사들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제가 본다 그래도 한 저점은 뭐 일부는 1700까지 보는 데도 있고 1750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1800선 주준에서는 매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고점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탈 근거 측면에서 2023까지 좀 제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기관들은 한 1800포인트 전후에서는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는 것이 어떤 하반기 전망에서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의 전망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면은 자동차나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탄력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7월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고 또 약간은 3분기로 이어질수록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즉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보다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섹터에 자금이 좀 몰리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섹터가 대표적으로 산업재나 소재 섹터가 되는데 뭐 가장 우리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화학이라든지 조선 에너지 섹터지 않나 싶습니다. 화학주라 그러면 상당히 뭐 정유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습니다만은 호남 석유를 선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남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3만 원대 정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뭐 한 달 이상 23만 원 전후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뭐 급등해서 26만 원, 7만 원까지 못 가겠습니다만은 23만 원 전후에서는 기관들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겠고요. 조선주는 제가 아까 언급 드린 대로 다 조선주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정도로만 탑픽으로 뽑으셔서 약간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지 않나 보겠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간단히 생각할 게 정유죠. 근데 정유주 보면은 이제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들어가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세 개의 정유회사 SK이노베이션, SO일, GS 중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란산 어떤 원유 수입의 익스포저가 10% 정도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원래는 SK이노베이션이 탑픽입니다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7월 한 달간은 에너지 쪽, 정유 쪽에서는 GS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전략은 IT나 자동차 좋긴 좋습니다만은 약간 눈높이 낮추시고 오히려 순환 섹터에서의 반등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위로 얼마까지 갈지 자신할 수 있는 뭐 투자 주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기관 1800선 전후에서는 뭐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는 좀 단기적이나마 좀 대응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뭐 단기 대응의 차원이지만 관심 가질 만한 섹터로 화학, 조선, 에너지 이런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